우리가 아는 세계 최초의 핵무기, 그것은 미국의 한 프로젝트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독일에서 출발했죠. 1933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파울 본 힌덴부르크가 아돌프 히틀러를 독일 총리로 임명해요. 이후 히틀러는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안, 즉 정권위임법을 강행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나치 독일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총통이 된 그는 독일을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권력의 자리로 끌어올린 대공황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죠. 이때 히틀러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매포엄이에요. 실체 없는 유령회사 매포를 통해 채권을 발행하고 그걸로 막대한 재원을 끌어모은 거죠. 그리고 이 돈은 국가경제 재건기금으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이 재원을 바탕으로 그는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라인란트 재무장을 선언했죠. 동시에 도로, 항만, 댐 등 인프라 건설에 착수했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우토반입니다. 덕분에 독일은 단기간에 빠른 경제 성장과 군사력 증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죠. 추가로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는 안슐루스, 같은 해 9월엔 슈텐텔란트 요구, 이듬해 3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병합까지 차근차근 유럽 전역에 나치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에는 우라늄이 풍부하다는 점이죠. 비슷한 시기 독일의 화학자 오토 하는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켜 연쇄 핵분열 반응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것은 유럽 최초의 우라늄 원자핵 분열 실험이었고 그 잠재력은 나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어요. 곧이어 나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우라늄 광맥을 독점하여 우란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죠. 이후 우리 인류는 새로운 무기의 시대를 향해 서서히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핵무기 개발에는 물적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죠. 문제는 나치 정권이 들어선 이래 독일은 유대인을 포함한 수많은 학자들을 박해하고 추방했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물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줄줄이 국외로 탈출하고 맙니다. 그 중에는 상대성 이론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핵분열 개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레오 실라르드, 그리고 항성의 에너지원인 수소 핵융합 과정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한스 베테, 수소 폭탄의 아버지 에드워드 텔러 같은 네로라 하는 인재들도 포함돼 있었죠. 이들 대부분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곳의 수장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죠. 내용인즉 히틀러가 전례 없는 신무기를 손에 넣을 수도 있으니 미국이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아인슈타인의 서명이 들어가 있고 또 편지 이름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저 학계 원로로서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고 내용은 대부분 레오 실라르드와 그의 동료였던 에드워드 텔러 그리고 유진 위그너가 작성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편지에 관여한 모두가 나치 독일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에 루스벨트는 그들의 경고를 받아들여 우라늄 광석을 비축하고 엔리코 페르미를 비롯한 과학자들에게 핵 연쇄 반응 연구를 가속화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의 서막이에요. 1942년 극비리에 시작된 거대 프로젝트,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실험이자 가장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인물이 있었죠. 바로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레슬리 크로브스예요. 맨해튼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보안이 전부였던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일을 수행하기에 가장 최적인 조건을 갖춘 나라였죠. 크게 세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넓은 영토.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남들 모르게 거대한 연구기지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는 곧 테네시의 오크리지, 뉴멕시코의 로스앨러모스, 워싱턴주의 해너퍼드 등 미국 전역 약 30여 개 단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죠. 두 번째는 이민자의 나라. 앞서 말했듯 유대인 탄압을 피해 탈출한 수많은 유럽 과학자들이 망명길에 올랐고 미국은 이들을 적극 영입했어요. 그 중에는 엔리코 페르미와 한스 베테 그리고 유진 위그너 등 과학계를 주름잡던 노벨상 수상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은 바로 당사자인 아인슈타인이 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는 점이죠.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FBI로부터 위험인물로 분류됐기 때문이죠. 그는 미국으로 건너온 뒤 수많은 대학을 돌며 강연을 했고 이미 미국 내에서 유명세를 떨쳤어요. 하지만 맨해튼 프로젝트는 철저한 보안이 최우선,
당시엔 과학자는 물론 청소부까지도 보안 서약서를 써야 했는데 그 서약서에는 전쟁이 끝나고도 반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기약 없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 인물이 갑자기 사라지면 당연히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건 프로젝트의 비밀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의 평화주의적 성향 역시 보안 유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겠죠. 마지막 경제력. 맨해튼 프로젝트에는 무려 13만 명이 동원됐고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 지금 가치로는 약 4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자본과 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당시 전 세계에서 미국뿐이었죠. 그렇게 미국은 코드네임 더 카젯, 즉 원자폭탄 개발에 본격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변수가 생깁니다. 1945년 4월, 루스벨트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죠. 권력을 이어받은 건 당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하지만 그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상태였어요. 다시 말해 부통령조차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된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죠. 전쟁부 장관 헨리 스팀슨이 트루먼과 독대를 요청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새로운 폭발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4개월 안에 미국은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트루먼은 즉각 루스벨트의 구상을 이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달 또 다른 사건이 터지죠. 1945년 5월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만 겁니다. 사실 미국이 그렇게나 서둘러 원자폭탄을 만들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 나치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손에 넣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패망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미국은 실체 없는 공포를 쫓아 전력 질주해온 셈이죠. 그렇다면 히틀러는 왜 핵무기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혹시 만들 여유조차 없었던 건 아닐까요? 이는 당시 히틀러가 맞닥뜨린 전쟁의 복잡한 현실을 살펴봐야 하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양면전쟁을 벌이다 패망합니다. 히틀러는 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1938년 8월 소련의 스탈린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죠. 나치즘과 공산주의, 이들은 극좌, 극우라 할 정도로 정반대의 이념을 상징했지만 오히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손잡아요. 덕분에 히틀러는 조약이 체결되자마자 곧장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죠. 전쟁 초반 독일은 말 그대로 무쌍을 치고요.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베네룩스 등 거침없이 유럽을 집어삼켰고 심지어 1940년 전통의 육군 강국 프랑스마저 단 6주 만에 점령합니다. 6월 25일 히틀러는 파리에 입성하며 전 유럽의 주인처럼 군림하죠. 그러나 단 한 곳, 영국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히틀러는 1940년 9월부터 약 1년간 런던 등 주요 도시에 100회가 넘는 공습을 퍼부었음에도 영국의 수상 윈스터 처칠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소련은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 전쟁에 필요한 원자재와 물자를 독일에 아낌없이 지원해왔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신혼생활은 곧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걸요. 실제로 조약 체결 2년도 채 안 돼 히틀러는 약속을 깨고 소련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 유명한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되었죠. 병력은 무려 400만 명, 전차 6,000대, 항공기 2,700대 이상이 투입되었어요. 세 개의 집단군으로 나뉘어 소련의 서부 영토를 동시다발로 침공한 이 작전은 유럽 역사상 가장 큰 지상전으로 기록됩니다. 히틀러는 작전 개시 당시 이렇게 장담했죠. 우리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기만 하면 저 엉터리 건물은 스스로 무너진다. 그렇다면 히틀러는 왜 소련을 공격한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보자면, 첫째, 자원과 식량의 고갈. 독일은 유럽 패권을 위해 전쟁을 벌였고 이를 유지하려면 끝없는 보급이 필요했죠. 소련에는 이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둘째, 불필요한 위험 요소. 당시 유럽에서 독일에 저항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뿐이었습니다. 이에 히틀러는 소련만 무너뜨리면 영국도 항복할 것이라고 판단했죠. 셋째, 인종주의적 세계관. 히틀러는 평소 아리아인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일장연설을 늘어놓았고 그에 따르면 슬라브인과 유대인이 다스리는 소련은 언젠가 자신들이 지배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실제로 초반엔 모든 게 그의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발트 3국까지 점령에 성공하며 단 한 달 만에 수십만 명의 소련군을 보위 섬멸해요.
특히 키예프 전투에서는 약 70만 명의 소련 병력을 포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포로를 만들기도 했죠. 이런 분위기에 당시 세계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함락은 시간 문제다. 독일의 승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독일군은 불과 5개월 만에 모스크바 외곽 30km 지점까지 진격합니다. 히틀러는 파리 에펠탑 앞에서의 기념사진처럼 머지않아 붉은 광장에서 또 하나의 승전 사진을 남길 생각에 한껏 부풀었을 테죠.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혹독한 겨울, 소련의 끈질긴 저항, 그리고 서방연합군의 지원이 상황을 반전시켰죠. 특히 엘 알라메인 전투, 노르망디 상륙작전, 앤드리스 등 이런 결정적인 전환점들이 나치 독일을 점점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이 시점 독일은 비행기, 탱크, 잠수함, 군함 등 군수 물자 생산에 전력을 다해야 했어요. 점점 인력, 자본, 시간 모든 것이 부족해졌죠. 당연하게도 핵 개발은 아예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1차 세계대전처럼 양면 전선에 시달리다 서쪽과 동쪽 양쪽에서 동시에 밀리게 되고 1945년 히틀러는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전쟁은 막을 내려요. 히틀러는 핵무기를 원했지만 자원이 없었고 인재를 내쫓았으며 전략적 판단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끝내 독일은 핵 없는 패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실전 실험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실험명 트리니티. 그날 인류는 시내부를 훔쳐냅니다. 다음 이야기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핵폭탄이 폭발하며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하늘을 가르는 성광과 그 뒤를 따르는 버섯구름, 그것은 시내부를 손에 쥐게 된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는 더 거대한 파국의 서막일 뿐이었다. 전쟁의 끝을 가져올 수 있는 무기, 이제 그것을 실전에서 사용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일본의 끝없는 저항, 그리고 항복을 거부한 그들의 결단,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마침내 출격한 폭격기. 아직 그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목표는 히로시마, 고쿠라, 나가사키 중 하나. 과연 어느 도시가 그날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2편 신의 불의 탄생 트리니티 실험. 4월 25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